본격적으로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을 모시고 북핵 위기와 한반도 안전에 대해서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박수로, 큰 박수로 환영해주십니다. 인사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경력에 대해서만 좀 준비해보겠습니다. 저는 93년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갑자기 불려갔습니다. 북핵 문제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차 북핵 위기가 터졌을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2년 2차 북핵 위기가 10월달에 터졌을 때 그때는 통일부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 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북핵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풀릴 뻔하다가 어떻게 해서 꼬여가지고 이렇게까지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네. 저는 북미관계 또 북핵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서부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미국을 좋아하게 만드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대미관을 좋게 만드는 영화가 서부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미국은 정의의 사도 아니에요. 인디아는 죽을 놈들이고. 나중에 북핵 문제가 터진 뒤에 북미 협상을 쭉 보면서 이 전문 같은 것을 보면은 소상하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누가 말하자면 사고를 치게 유도를 해가지고 이 사건이 터졌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 나오는 건 달라요. 왜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90년 이후에 저희 소련이 망한 뒤에 원이와 슈퍼파워다 보니까 전 세계 국제 정보 질서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소련과 미국이 딱 정보 질서를 장악해가지고 사회주의권은 절대로 미국 걸 베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련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유고슬라비아, 티토를 나중에 스탈린이 파문까지 시켰지만 유고슬라비아도 단위국 통신이라는 게 따로 있지만 그리고 중국도 중소분쟁 시절에 오택동이 소련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죠.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냥 돈 안 내고 들어가서 사설하고 오피니언만 쭉 한번 제목만 훑어보면은, 그리고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보면은 반드시 조선일보 칼럼과 한겨레 칼럼은 방향이 달라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자, 북핵 위기는 93년에 터졌지만은 바로 그 당시에 클린턴 정부가 김영삼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번 10월 22일 말레이시아에서 만났던 것 같은 소위 비공개 비밀 접촉을 당분간에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죠. 처음에는 비밀리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 세상에 뭐 비밀이 있습니까? 나중에 올라오면서 공개적으로 제네바로 건너가서 회담을 해가지고 한 1년 이상 회담을 했죠.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94년 10월 20일 미국 제네바 기본 합의라는 겁니다. 미국 제네바 기본 합의는 어떤 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기로 약속이 되는가. 첫째, 북한은 핵을 배멸한다. 핵 활동을 중단한다. 영변 핵단지의 활동을 중단한다. 북한은 영변 핵 활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은 크게 두 가지를 주기로 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중단한 3개월 이내에 미국 수교 협상을 개시해준다. 그거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핵카드를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려는 게 바로 체제보장입니다. 체제보장. 체제보장은 수교. 수교를 하면 체제가 보장이 되는 거죠. 또 군사적으로는 평화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교는 바로 평화협정이고 평화협정은 바로 수교입니다. 표리에 관계가 있어요. 평화협정이 법적 조치라면은 수교는 정치 외교적 행위입니다. 그 두 가지를 뗄 수가 없습니다. 수교만 하고 평화협정 없다?
평화협정만 체결하고 수교는 안 간다? 그건 같은 말입니다만은 아까도 2, 3년 교수님도 이제 평화협정과 핵동결, 핵비핵화를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는 말씀하셨는데 저건 그 수교 문제를 협의해 3개월 이내에 시작한다. 두 번째, 북한이 영변에 있는 원자로 5메가와트, 5,000kW짜리의 원자로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서 우리는 전기가 없으니까 그걸 계속해야 된다는 식으로 불러대니까 안 하는 대신 전기를 우리가 보충해주마. 얼마짜리 져줄 건데 100만 킬로와트짜리 2개, 200만 킬로와트 원자력 발전소를 져주면 되겠는가? 400배 잠수합니다. 왜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북한이 좋다. 그렇게까지 해준다면 우리가 뭐 핵 발전을 할 필요가 없다. 발전소 당장 문 닫아도 좋다. 그렇게 해서 합의된 것이 제네바 기후합의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때 원자력 발전소 200만 킬로와트를 져주는데 들어가는 돈이 46억 달러입니다. 70%를 우리 보고 내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부가.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미국 간에 저희들끼리 막 우리 빼고 협상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바가지 씌우니까 정확하죠. 김영삼 대통령도 그분이 또 성깔이 좀 있습니다. 네. 있잖아요. 딱 뭐라고 그러죠? 그 정면 돌파 내지는 아주 세게 못 낸다. 아니 당신 북한 붕괴한다고 입에 달고 살았잖아. 그게 부메랑이 된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 붕괴를 믿고 있었어요. 이 북한 붕괴를 믿기 시작하면은 대통령이 믿기 시작하면은 그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임기 중에 통일된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니 붕괴되면은 공사하다 말고 붕괴되면 당신네 건데 어차피 지금 원자력 발전소 짓고 있는 중이니까 북쪽에다 짓는다고 생각하고 돈 내라.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 10%를 썼습니다. 32억 2천만 달러 우리가 내기로 했어요. 20%는 일본한테 씌웠어요. 10%는 저희가 낼 줄 알았어요. 미국이. 웬걸 EU한테 갖다 씌우더라고요. 미국 요즘 자직이 돈 안 씁니다. 이 힘센 녀석이 치도 안 쓰고 애들 자기 부하들 술 먹이고 밥 먹일 수 있잖아요. 누구 좀 오라고 해서 좀 내쇼 뭐 이렇게. 그리고 미국이 하는 것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중유 100만 톤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연간 5천만 달러밖에 안 됐어요. 중유 톤당 50불이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100만 톤 해봐야 5천 불입니다. 그렇죠? 5천만 불이죠. 5천만 불이면 뭐 32억 2천만 달러 무슨 뭐이 10억 달러 일본이 내기로 온 것이 10억 달러인데 거기에 되면 이거는 이 돈도 아니죠. 이거는 정말 분납해서 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북핵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94년 10월 21일 이후에 그로부터 8년 후인 2002년 10월 20일경까지 신문에서 북핵이라는 단어를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없습니다. 98년 8월 18일 날 미국에서 난데없이 뉴욕타임스에 북한이 영변에서 핵활동을 중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동창리라는 지하 동굴에서 별도로 핵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간다는 기사와 함께 동굴 입구 사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동창리 지하 동굴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북한에서는 그런 일 없다.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잘못되지 마라. 근데 북한에서는 없다. 쓸데없는 거짓말 하지 마라. 클린턴 되지만 그건 거의 정보기관, 보수적인 성향의 정보기관원들이 인텐셔널리 리크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왜? 지금 클린턴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너무 지금 적극적으로 밀어주는데 이것을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사건을 터뜨렸는데 그다음에 그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은 없다, 미국은 있다, 보자. 그럼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벌금을 내고 들어와서 봐라. 봐서 없으면은 벌금이다.
6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60만 톤 식량 갔습니다. 바가지 썼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충수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미국 내 보수 세력이 그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것이 결국 미국 정부가 하여금 부담을 갖게 만들었지만, 자, 그렇게 한 뒤에 그 문제는 다시 보도되지 않았었습니다. 2002년 10월 달에 이제 북핵 문제가 2차 북핵 위기가 터지지만, 사실 그 전에 2002년 7월 달에 여러분들 그 존 볼튼이라고 미국 국무부 차관 생각나실 겁니다. 제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놀렸는데, 그렇게 아주 극우적인 사람이에요. 네오콘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장관은 콜린 파월이지만, 콜린 파월은 2002년, 그렇죠. 부시 정부 하에서 국무장관이 콜린 파월이지만은, 그분은 이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좀 있어요. 의정부에서 ROTC 중령으로 와가지고, 의정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임기 말년에도 한 번 와서 또 센티멘탈 전열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본 비무장지대를 동서로 이렇게 해서 남북으로 연결된, 동서로 가로지르는, 동서로 연결된 그 남북을 연결하는 피스 익스프레스웨이. 그건 나한테 매우 감동적이었다. 피스 익스프레스웨이가 철도로로 연결된 걸 얘기합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두 개를 연결하지 않았어요. 돈 1,500억 원 들여가지고 연결을 놨습니다. 그 비료 보낸 거에 한 너댓 배 정도, 1년에 비료 한 번 보내는데 들어가는 돈에 한 너댓 배 정도 돈 줘가지고 했으면 그건 싼 겁니다. 그리고 그건 노무현 정부 때 시험은행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명박 정부 때 끊어졌는데 기차가 왔다 갔다 했죠. 그때. 나도가 지금 무슨 이상한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한다고 해가지고 배를 타고 무슨 비행기를 타고 볼라디보스토크에 가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베를린 갔다 오라고는 이게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라고 재장전인가 그런 짓을 했는데, 약간 그때 네오콘이 그 볼튼이 와가지고 북한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플루토늄 핵은 지금 포기한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이 매장량이 많은 우라늄을 가지고 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 중에 있는 것 같다. 불행히도 북한에는 세계 최대 매장량의 우라늄 매장량이 있습니다. 그거를 꺼내서 해가지고 저농축 3 내지 5% 정도 저농축 해가지고 쇠사름에 넣고 원전에 넣고 뗀 뒤에 적당히 한 2년 정도 가동하다가 끄고 꺼내서 그 화학 처리하면 거기서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그게 플루토늄 폭탄입니다. 플루토늄 폭탄은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이 플루토늄이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은 우라늄 폭탄입니다. 근데 이제 우라늄 폭탄이 또 화력이 셌었는지 히로시마 그 원폭 피해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됐는데 나가사키는 별로 지금 거론이 안 되고 있죠. 잘못하면 시간 너무 길던데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그 목차만 읽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다만 북한이 하이리 인리추드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장난치는 것 같다. 증거가 있냐? 그랬더니 함부르크에서 북한으로 가는 배 송장이 하나 있는데 입수가 됐는데 거기 보니까 고강도 알루미늄을 사간 기록이 있다. 송장 복사본이 있다. 그걸 가지고 되겠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압박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조선조 시대에 토색질하던 지방의 수령 방백들은 네가 네 죄를 알겠다 하면은 죄진 게 많은 동네 부자들이 돈을 내놨지만 요즘 세상에 어디 국제사회에서 그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 저희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백할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북한 미국이 저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별로 성과를 못 낼 거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일종의 이 여론전을 하대요. 북한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 북한도 아니라고 이제 이 설명을 하는데 그러더니 7명이나 되는 미국의 대표단이 2002년 10월 3일 날 평양을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동아태 차관보 제임스 캐닝을 단장으로 하는 7명의 대표단이 평양에 들어가서 첫날 그 북핵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김경원 외무성 제2부상한테 따졌대요. 너희들 이런 거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플루토늄 프로그램은 접은 것 같은데 우라늄 프로그램을 지금 가동 중에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그 압박을 하니까 처음에 김경환은 없다 그런 거. 그런 거 없다. 그리고 플루토늄 핵 그 프로그램을 중단한 대가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영변이라 신포 금호지구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를 그런 짓을 하겠느냐. 잘못하면 이거 놓치는데 북한한테 200만 킬로와트는 대단합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 쪽의 그 발전 능력은 전체 해서 아마 15만 킬로와트인가 북쪽에 65만 킬로와트인가 그래서 수풍 발전소 뭐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 있으니까 여기 뭐 발전소가 몇 개 있습니까? 당연히 화력 발전소 하나, 저쪽에 정읍에 가면은 칠구 발전소 하나, 뭐 수력 발전소 이런 등등 때문에 6.25 후에 우리는 6.25 후에는 해방 후에 여기는 깜깜한데 북쪽은 전기를 좀 썼죠. 공업도 우리보다 앞섰고 에너지가 보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200만 킬로와트라든지 해방 후에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65대 뭐 15인가 그 정도 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한 7천만 킬로와트의 지금 발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북한은 실제로 시설 용량 면에서 한 770만 킬로와트 되는데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안 오면 수력 발전소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석탄 못 캐면은 화력 발전소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실제로 가동률은 30% 미만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은 250만 킬로와트 정도밖에 안 되니까 7천만 대 250만의 비율차가 있어요. 그 250만 킬로와트밖에 안 돌아가는데 200만 킬로와트라는 것은 빈집에 황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놓치겠느냐? 우리는 안 올 거 없다. 그 이튿날 계속 이제 미국에서 압박을 하니까 그 이튿날 죽은 강석주라고 외무상이죠. 외무상이 이제 불러가지고 딱 우리는 주권 국가고 NPT에서 탈퇴했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너희들이 왜 우리한테 시비를 거느냐 그런 식으로 따졌어요. 주권 국가로서 NPT에도 지금 탈퇴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너희들한테 허락받고 할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꼬았어요. 영어로 말하면 영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어를 쓰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뭐 we are sovereign state.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NPT도 탈퇴했다. So we are entitled to possess such a program. 이렇게 얘기했어요. 발음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We are entitled to possess 하는 얘기는 entitled to라는 건 뭐 할 자격이 있다. 아니야. 우리는 주권국가고 NPT 탈퇴했으니까 그럼 당신네가 시비 거는 such a program and more than that 할 수 있다. 어땠어? 왜? 그랬더니 근데 통역이 제대로 안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통역이 거칠게 통역을 해서 떼먹었습니다. 인타이틀가 빠지고 포제스로 넘어간 거예요. 그냥 우리 포제스 쪽으로. 그쪽에 통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자 통역이 옛날에 총리를 지냈던 최영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양면인데 그렇게 해서 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백으로 들어가면. 아니 이 제네바 기본 합의 만들 때 협상하고 뭐 나중에 사자회담 할 때 전부 통역을 했는데 그때 그 회담에 참석했던 사람들 얘기, 미국 측 얘기나 한국말 알아듣는 사람들, 특히 사자회담 때도 통역을 하는데 우리는 그쪽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것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칠게 통역이 된다는 거예요. 여간 그런 통역상의 문제 때문에 뭐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이 바라는 답이 나옵니다. We possess such a program and more than that. more than that 하니까 일본에서 수소 폭탄이다 이렇게 또 나왔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2002년 10월 하순경에. 원래 그래가지고 4일날 아침에 그 얘기 듣고는 나왔어요. 나와서 자 북한이 자백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자백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미가 협의해가지고 대책이 개발될 때까지는 절대로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갔어요. 우리는 거짓 거기에 약속을 지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 말년이지만 어렵다. 북한에게 핵 문제를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만들었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그대로 그냥 정상회담에 잘 나가는 남북관계는 그대로 끌고 나가고 북핵 문제는 북핵 문제대로 끌고 풀어나가야 된다. 소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 병행이라는 투트랙 정책 기조를 정부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놓고 북핵 문제가 이제 곧 불거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가 10월 19일 날 평양에서 장관급 회담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가는 날이었습니다. 딱 사흘 전이 10월 16일 날 일요일입니다. 제 기억이 일요일이에요. USA Today라고 그 미국의 그 목까지 거리에 파는 거 있습니다. 더블로 파는 있잖아요. 거기에 북한이 자백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딱 제가 평양하기 사흘 전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참 심하다 장난이. 합의가 되기 전에는 그 북한이 자백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금 보안 유지하자고 해놓고 제가 평양 가기 전에 사흘 전에 터뜨려버리면 북한이 그걸 자백한 조건에서 이제 남북 회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굉장한 장애가 생깁니다. 평양 갔죠. 따졌어요. 김영남 의원한테.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 우리 없다는데 계속 압박을 하니 우리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권 국가고 더구나 NPT 탈퇴했고 따라서 미국의 허락받고 일할 처지 아니고 상황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는 뭐든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주권 국가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말을 그렇게 꼬아가지고 우리가 자백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누가 통역했습니까? 그랬어요. 김영남 의원. 아니 원래 우리 하던 일은 했죠. 알겠습니다. 사고가 거기서 났구만. 싫습니다 이거. 저도 이제 나중에 겨울오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써야 되겠어요. 그러나 저는 저기 뭐 상황 자체를 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차 북핵위기가 터집니다. 네오콘이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핵위기는 클린턴 정부가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해결되어가는 이 북핵 문제를 다시 긁어부스로 만들어가지고 북한과 하여금 핵활동을 재개하게 만든다고 하니까 핵 문제가 한미 간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핵 문제가 국제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동북아 국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네오콘입니다. 해결될 뻔했던 핵 문제를 긁어부스로 만들어가지고 북한이 그로부터 2002년에 그랬으니까 4년 후에 1차 핵실험을 하게 만든 것은 전적으로 네오콘입니다. 부시는 나중에 후회했어요. 네오콘들이 허장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됐다고 해가지고 핵실험원들은 잘라버렸어요. 그 사람들. 그러나 뭐 사후 약방문이죠. 이제 북한이 2002년 10월 9일날 핵실험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핵실험하게 된 그게 직접적인 계기를 말씀드리죠. 시간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시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보수진영에서 시비를 거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퍼져가지고 북핵을 북한이 핵실험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진짜 북한 사정을 몰라서 그럴 거예요. 북한은 그런 문제를 푸는 데서 우리처럼 과학자들한테 돈 주고 시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물질 자극적으로 사회가 돌아가지만은 저건 사회주의 사회고 왕조국가고 독재정치고 독특한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사상 자극적으로 돌아가는 나라예요. 그 영화도 있고 실제로 그래요. 김일성이가 가령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는 연구단지에 가가지고 그 죽어라고 하는 대표 과학자가 어깨 한번 두드리고 나는 동무와 미소하고 가면은 사람은 죽을 돈 살돈 모르고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요. 수령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인민의 도리입니다. 그게 북한 주체 사상의 특징입니다. 주체라 하면 수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수령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주체다 하는 식으로 이미 황제회 때 그렇게 정리해놓고 와가지고는 자기 때는 괜찮았는데 뭐 이상하게 변질됐다고 그러고 그분 이제 돌아가셔서 내가 뭐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으나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참 아니 남쪽에서는 북한을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불러대는데
자기 때 이미 그렇게 편집됐어요. 오기 전에. 아, 끝났다고. 그만둘까요? 예. 자, 1차 그러니까 북핵 위기를 클린턴 정부가 해결했는데 그걸 긁어부스럼 만드는 2차 북핵 위기를 만든 것은 네오콘일 뿐만 아니라 2002년에 그렇게 해서 정부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저는 무슨 연인지 모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 입문식도 없었고 우리 이해동 목사님 계시지만 저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차관 발령받기 전에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짓을 못해요. 캠프 가서 끼웃거리고 뭐 그런 짓을 못하는데 그냥 일만 그냥 현장에서 하죠. 아니, 김영삼 대통령 때 비서관 그거 불려갈 때도 그 와이에서 우리는 일면식도 없었어요. 여기 보고서만 쓰는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해서 이 노무현 정부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북핵 문제가 제2차 북핵 위기가 불거져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육자회담이라는 것이 열리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육자회담을 열었는데 처음부터 부시가 미국 정부에서 그 네오콘들이 어떤 전략으로 나오냐면 5대1로 포위를 하자. 그러니까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전부 다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면 북한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다. 참 진짜 난센스가 아니라 진짜 아니 세상을 어떻게 지 마음대로만 그렇게 보더라고요. 참 웃긴다. 아무리 미국이 유일한 슈퍼파워라 할지라도 5대1로 압박을 하는데 중국이 지심으로 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러시아가 자기 말을 들으라. 한국, 일본이 한 말 듣죠. 하여튼 그런 착각 속에서 시작한 것이 육자회담인데 그래도 당시에 한국 정부가 서둘러 가지고 육자회담에서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94년 10월 20일 미국 제네바 합의보다도 어떤 점에서는 더 완벽한 합의서인 9.19 공동성명을 내놓는 건 전적으로 한국 정부입니다. 쌀과 비료가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쌀과 비료가 하기 때문에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의존성이 생기면서 내년에도 이 쌀이 올 수 있겠는가? 내년에도 이 비료가 올 수 있겠는가? 그때마다 잘해. 잘만 하면 갈 수 있지. 사고 치면 못 줘. 한나라당 때문에 못 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사고 별로 없었습니다. 2002년 6월 29일 날 그 제2차 서해 교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별도의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건데 그거는 이 전체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의 흐름과는 전혀 별개 돌출 사고입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사고고 어쨌든 그 한국 정부가 미국에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미국도 남북 장관급 회담이나 차관급 회담이 열리기 직전이면 미국에서 동아태 차관과 직접 날아오든지 여기 토마스 허버트 대사관이든지 해서 다음번 회담에서 사전에 이런 식으로 북한을 좀 오리엔테이션 시켜가지고 육자회담에서는 성과가 나도록 좀 조율을 해주십시오. 토마스 허버트, 제임스 켈리 동아태 차관과 제 방에 2번이나 왔었어요. 일부러 외교부 장관만 만나고 가지는 않고 거기는 의뢰를 만나고 그 다음에 바쁘면은 토마스 허버트 대사를 보내가지고 이러면서 사전에 좀 조율해달라. 그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북한을 달래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라. 그래 한국말 듣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국한테 다시 북한이 이 정도 만들어놨으니까 미국도 북한을 너무 압박하지 마라. 적당한 정도 들어주면 들어주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9.19 공동성명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중국한테 의장인 당신네가 회의를 소집해서 이거 끝냅시다. 쌀과 비료의 힘입니다. 그거 없었으면 안 돼요. 한 3, 4년 계속 줬더니 이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육자회담과 관련된 얘기고 핵 문제 해결의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쌀과 비료가 할 때 북쪽 그야말로 주민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넘어온 걸 저희는 현장에서 제1선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서독 통일도 그겁니다. 마음의 연결입니다. 마음의 연결이 통일의 구심력으로 되고 통일의 구심력이 커지니까 원심력을 밀어낼 수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핵 문제 해결 순서로 들어갈 걸로 돼 있었어요. 아, 이게 시간이 없어서. 9.19 공동성명 요지만 말씀드렸습니다. 1. 북한의 비핵화. 물론 한반도의 비핵화. 2. 미국 수교, 일북 수교. 3. 북한을 지원한 나머지 5개국의 대북 경제 지원. 4.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평화체제를 전환 이것과 수교는 같은 겁니다. 떨어져 있지만. 그 이튿날 BDA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2005년 9월 19일 날 9.19 공동성명을 발표를 해놓고 2005년 9월 20일 날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의 북한 돈 2,500만 달러가 이게 깨끗이 못한 돈이다. 위조 지폐를 그려가지고 그걸 돈 세탁해서 저금해놓은 돈이니까 이걸 빼주지 마라. 만약 그 돈을 내주면은 BDA는 미국과는 거래권을 생각해라. BDA로서는 이게 명운이 걸린 문제니까 돈을 못 주죠. 또 북한은 돈 2,500만 정도야. 그까지 건 돈도 아니에요. 북한도 아무리 가난해도 미국하고 사이 나쁜 나라들하고 거래해가지고 무기 거래해서 1년에 10억 불씩 벌어 쓰고 있다는 것은 미국 의회 조사국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CRS 레포트라는 게 있어요.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그러니까 2,500만 달러 이것은 돈보다는 이게 명예에 관한 문제고 국가 위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좋다. 그리고 공동성명을 북한이 미국이 먼저 깼다. 우리 핵활동 재개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영변 원자로 가동 등등 쭉 하면서 이제 원자로 가동 중단, 연료봉 인출, 내각 수조에 들어갔다. 그 다음 꺼냈다. 재천이 시작했다. 중계방송 하듯이 하면서 2006년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을 택해가지고 장거리 미사일부터 발사돼요. 그러고는 10월 3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우리 핵실험한다고 예고하고 했습니다. 바로 네오콘이 약속을 깨면서 BDA 사건으로 약속을 깨면서 북한이라고 하여금 1차 핵실험을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부시 정권도 바뀌고. 이제 그렇게 핵실험으로 나니까 부시가 놀래가지고, 부시 정권 놀래가지고 네오콘들 잘라내고 북한과 바로 비공개 접촉을 시작했어요. 북한이 큰 사고를 치면 미국은 가만 안 했습니다.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바로 손을 써요. 달래요. 협상으로 문제를 풀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 이듬해 2.13 합의라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2007년 2월 13일. 그건 별거 아니에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2.13 합의예요. 했는데 정권 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행하기가 이제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미국 간의 협상사를 보면은 큰 틀에서 이렇게 국무부 차원에서 합의를 만들어 놓으면 그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차관부 이하 실무 관리들이 들어갑니다. 미국에서는 부차관부 이하의 실무 관리들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틀릴 수 있지만 군산복 합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냐. 미국의 군산복 합체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은 동북아의 무기 시장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할 것처럼 하면서도 뭔가 트집을 잡아서 상대방이 사고를 치게 만들거나 상대방이 도저히 이거 못 해먹겠네 하고 뛰쳐나오게 만들어서 이거 북한이 약속해놓고 합의 행한다고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데는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이제 이행을 못하게 만드는데 한국의 이제 이명박 정부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 개방 3천 아닙니까? 비핵 개방 3천. 원래 비핵이라는 것은 교류협력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남북 관계가 원만하게 발전이 되고 좋아지면서 핵 문제를 가지고 핵을 가지고 미국과 이렇게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도록 빅딜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우리가 불안하니까 북한을 설득해서 핵 문제까지 해결하는 출구로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출구에서 잡아야 될 목표를 딱 조건으로 내걸었단 말이에요. 비핵
그리고 개방하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와주겠다. 3,000불을 만들어주겠다. 우리는 그때 2만 불이 넘어서 3만 불 갈 때인데 북한에서 기분 나쁘죠. 너희는 뭐 우리 10배를 하면서 나중에 너희가 우리를 경제 발전시켜가지고 3,000불을 만들어줘? 그러면 우리가 직접 오지 왜 너희들한테 그걸 보급을 주겠냐 하는 식으로 반발을 했는데 바로 그 비핵 개방, 비핵화를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딱 해보니까 육자회담이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육자회담에 가려고 했어요. 2008년 가지고 2008년 12월 11일 날 베이징에서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만났습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 3,000원씩을 계속 강조하면서 미국을 발목을 잡으니까 미국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바마 정부가 들었습니다. 2009년에. 그때 바로 초대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2009년에 취임하자마자 동아태 처음으로 생기기 전이지만은 10월 23일인가? 13일인가? 아시아 소사이티 초청 연설에 가가지고 획기적인 발언을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면은 평화협정 수교 이걸 패키지로 묶어서 내가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얘기를 힐러리 클린턴이 해요. 그때 7년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자기 정책으로 채택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주변에 너무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포진해가지고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명박 정부도 비핵개방 3,000원씩이 어긋난다.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한 뒤에 그런 협상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렇게 비핵화와 평화협정까지 묶어가지고 수교까지 묶어가지고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서는 도저히 협조할 수 없다. 그런데 클린턴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절을 당하고 난 뒤에 5월 25일 날 2009년 5월 25일 날 북한이 드디어 2차 핵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2차 핵실험을 하고 난 뒤인 7월 29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5월 25일 날 핵실험한 뒤에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돼서 6월 13일인가 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엔 대북 제재가 상당히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월 29일 날 북에서 열린 예라프 회의가 끝나고 힐러리 클린턴이 기자들 앞에서 그 얘기를 또 합니다. 2월 23일인가 했던 얘기. 북한이 비핵화를 준비만 되어 있다면 평화협정과 수교를 문제를 묶어서 우리는 협상을 용의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또 너 11월 달에 11월 15일 날 또 합니다. 그 얘기를. 미국 사람도 서부 개척하던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있는데 결국은 이명박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니까 못하고 말던데 11월 15일 날 그 얘기를 또 해요. 아프가니스탄까지 가가지고. 원래 들어갔다 나올 때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그 얘기를 또 합니다. 2월 7월 달에 했던 얘기를 또 해요. 그때는 뭐. 그러더니 그 뒤부터 오바마 정부는 도리 없이 그러면 북한이 소위 비핵화의 선행동을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고 북한이 선행동을 하도록 중국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북한 선행동과 중국 역할로지라고 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으로 나갑니다. 이 전략적 인내 이것은 오바마 정부가 비록 처음에는 전향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극력 반대하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도 그 방향에서 미국의 그 발목을 잡는 바람에 그 이후에 핵실험은 3번 더 일어납니다. 2013년 2월 13일, 그 다음에 금년 1월 6일, 금년 9월 9일. 자, 횟수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이게 북핵 위기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책임인지 제가 굳이 정리를 안 해도 아시겠죠. 초기에는 네오콘이고 2차 북핵이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갖다 이렇게 힐러리 클린턴이 수교와 그 이 평화협정을 맞바꾸는 식으로 해서라도 비핵화와 맞바꾸는 식으로 해서라도 북핵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막아선 정권이 누군지 그리고 처음에 진레 플러스 얘기를 하다가 그 이듬해부터 사실상 비핵 개방 3천 쪽으로 갔던 정권의 비핵 위기 심화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제는 모든 결정권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번을 하고 나면요. 그야말로 이것은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되게 기술적으로 평가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적으로 전보했다는 얘기는 이 실험의 주기가 짧아졌다는 사실이에요. 8개월 만에 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그동안에 3년 주기로 하던 것을 8개월 만에 땡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술이 축적됐다는 얘기고, 그건 앞으로 6개월로 땡기는 수도 있고 5개월, 4개월로 좁힐 수 있다. 차수가 거듭되면은 이건 더 위험한 겁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것은 5번 이후에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이건 따져야 돼요. 따지는 건 따지는 거지만 어쨌건 이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 북한이 무슨 짓을 할지 그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세는 매우 불안하게 있습니다. 11월 8일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내년 6월쯤에서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가 들었을 때까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공백기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도 그 청문회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하여튼 뭐 6월이나 돼야 이제 동아태 차관보가 취임을 해서 일을 시작하니까 국무장관이 그전처럼 2009년처럼 국무장관이 방향성 있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8년 전처럼 나가주면 참 좋은데 그래도 그걸 실제로 받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실무그룹이었으면 진전을 못 봅니다. 대답을 못하니까. 자, 거기 공백기가 있죠. 그 6월 달에 들어선다. 그 사이에 북한이 핵실험을 또 한 번 해버리면 미국은 소출 수단이 없습니다. 요게 위험합니다. 북한한테 절대로 틈새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레이간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악마의 제국이다, 소련은. 소련은 악마의 제국이기 때문에 그들과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그들이 사고를 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북한의 손을 이렇게 한 손을, 두 손인데 한 손을 잡고 있으면, 한 손만이라도 잡고 있으면 나머지 손으로 상대가 무슨 짓을 할지 감이라도 잡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이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원리가. 근데 지금 미국이 손을 쓸 수 없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렇게 힘이 없어졌지만, 내년 미국이 대선 끝나고 나서 그 방향으로 이번에 제네바 기본, 아니, 말레이시아에서 협상했던 대로 간단치 않은데, 어쨌든 그 방향으로 방향을 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쭤보고. 그럴 때 또 박근혜 정부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거로 하면서 사실 죽을 때까지 일검으로는 함석헌 선생이 쓰시던 말씀인데 좋은 말을 이쪽에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나가면은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박근혜 정부도 대북 정책에 대해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데 이때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답을 주십시오.